월든 수로의 간소한 삶. 4장 자연의 소리. 나는 첫해 여름에 콩밭을 매느라 책을 읽지 않았다. 아니, 나는 종종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했다. 나는 내 인생의 넓은 여백을 사랑한다. 때때로 여름날 아침이면 나는 습관대로 목욕을 한 뒤에 해뜰녘부터 정오까지 상엽에 잠긴 채 햇살이 내려쬐는 문가에 앉아 있었다. 소나무와 히커리나무, 온나무들 속에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고독과 고요함 속에서 그러는 동안 새들이 지저귀거나 소리 없이 집 주변을 날아다녔다. 그러다 서쪽 창에 해가 떨어지고 멀리 큰 길에서 여행자들의 집마차 소리가 들리면 그제야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시간은 내 인생에서 빼낸 시간이 아니라 내게 일상적으로 허용된 시간에 더해진 시간이었다. 나는 동양인들이 일을 그만두고 명상에 잠기는 의미를 알게 되었다. 아침인가 싶었는데 어느새 저녁이 되어버렸고 딱히 기억에 남는 일을 한 것도 없었다. 나는 새처럼 지저귀는 대신 끊임없이 이어지는 내 행운에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집안일은 즐거운 소일거리였다. 바닥이 더러우면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구들을 전부 집 밖에 풀밭에 내다 놓고 침대와 침대틀을 한꺼번에 옮겼다. 그런 다음 바닥에 물을 끼얹고 호수에서 퍼온 흰 모래를 그 위에 뿌렸다. 그리고 마루가 깨끗하고 하얗게 되도록 빗자루로 푹푹 문질렀다. 사람들이 아침을 먹을 즈음에는 햇살이 집에 물기를 충분히 말려주어 나는 다시 집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 때문에 내 명상에 방해받는 일은 거의 없었다. 내 살림살이들이 집시의 짐처럼 풀밭에 작은 무더기로 쌓여 있는 것을 보면 즐거웠다. 다리 3개짜리 탁자는 책과 펜, 잉크가 그대로 놓인 채 소나무와 히커리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살림살이들도 밖으로 나온 걸 기뻐하며 다시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것 같았다. 나는 때때로 그 위에 차양을 치고 그곳에 앉아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이 물건들의 햇살이 비치는 모습을 보거나 자유롭게 펄럭대는 바람 소리를 듣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다. 가장 익숙한 물건들이지만 집 밖에 내놓으면 집안에서보다 훨씬 더 흥미롭게 보였다. 바로 옆가지에는 새 한 마리가 앉아있고 탁장 밑에는 떡숙이 자란다. 검정 딸기 동굴이 탁자 다리를 휘감는가 하면 주위에는 온통 솔방울, 밤송이, 딸기 잎들로 뒤덮여 있다. 이 형상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 가구와 탁자, 의자, 침대 틀에 옮겨진 것만 같다. 그 가구들도 한때 이런 자연의 한가운데 서 있었으니까. 내 집은 산허리에 있었다. 정확히 말하면 어린 리기다 소나무와 히커리 나무들 사이에 둘러싸인 더 큰 숲의 가장자리에 있었다. 호수까지는 30m쯤 떨어져 있었는데 언덕에서 호수까지 좁은 오솔길이 나 있었다. 앞마당에는 딸기, 검정딸기, 떡쑥, 물레나물, 미역취, 떡갈나무, 샌드체리, 블루베리, 땅콩이 자랐고 5월 말쯤에는 샌드체리의 짧은 줄기에 원통 모양의 방사형으로 고운 꽃들이 피어 길 양쪽을 장식했다. 이 꽃들은 가을이 되면 커다랗고 멋진 열매들에 눌려 햇살 같은 화합 모양을 이루며 사방으로 늘어졌다.
나는 자연의 경의를 표하며 열매를 맛보았지만 그리 맛있지는 않았다. 집 주위에는 온나무가 내가 쌓은 축대 위까지 무성하게 자랐는데 첫 계절에 5에서 6비터나 컸다. 열대나무처럼 긴 모양으로 넓은 잎사귀를 보면 신기하면서도 즐거웠다. 늦은 봄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던 마른 나뭇가지에 갑자기 커다란 순이 돋아 마술처럼 지름 1인치의 우아하고 부드러운 녹색 가지로 자라났다. 가지들이 마구 자라다 보면 연약한 마디에 부담을 주었다. 때때로 내가 창가에 앉아 있을라 치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새로 돋은 연한 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져 갑자기 부채처럼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꽃을 피웠을 때 수많은 야생별들을 깨었던 무성한 딸기류들도 8월이 되면 점차 벨벳처럼 밝은 진홍색으로 물들었고 연약한 줄기들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구부러지다 부러지곤 했다. 올여름 오후에 창가에 앉아 있노라면 매들이 내가 일군 땅 주위를 빙빙 맴돈다. 야생 비둘기들이 2~3마리씩 내 시선을 가로질러 빠르게 날거나 집 뒤에 스트로보 잣나무에 앉아 불안한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구구 울어댄다. 물수리는 유리 같은 호수 표면에 잔물결을 일으키며 물고기를 낚아채고 밍크가 슬그머니 내 집 앞에 늪에서 나와 늪가의 개구리를 잡는다. 골풀은 여기저기 날아다니는 쌀 먹이새들의 무게에 눌려 휘청거린다. 보스턴에서 시골로 여행객들을 실어 나르는 기차의 덜컥거리는 소리가 30분 동안 들리다 잠잠해지더니 자고새의 심장고동처럼 다시 살아났다. 저녁 무렵 숲 너머 멀리 지평선에서 소들이 읍내 우는 소리는 감미롭고 음악적으로 들린다. 처음에 나는 그 소리가 언덕과 골짜기를 헤매면서 때때로 내게 세레나데를 들려주던 음유 시인들의 목소리인 줄 알았다. 그러나 그 소리가 소들이 흔히 내는 자연의 소리라는 걸 알고 실망했지만 기분이 나쁠 정도는 아니었다. 여름에도 어떤 때는 저녁 기차가 지나간 뒤 7시 반이 되면 늘 속독새가 문 옆에 그루터기나 마룻대에 앉아 30분 동안 저녁 기도를 읊었다. 속독새들은 매일 저녁 해가 떨어지고 5분 내에 시계처럼 정확하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다른 새들이 잠잠해지면 가면 올빼미들이 노래를 이어받아 애도하는 여인들처럼 태고 쪽에 울룰루 소리를 냈다. 이 올빼미들의 음산한 울음소리는 정말로 영국의 극작가, 시인, 평론가인 벤 존슨적이다. 한밤중에 교활한 마녀들, 그 울음은 시인들이 정직하고 투박하게 부엉부엉 시를 읊는 소리가 아니었다. 익살이라고는 없는 가장 엄숙한 묘지의 소곡이었고 자살한 여인들이 지옥의 숲에서 고귀한 사랑의 극심한 고통과 기품을 기억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소리다. 하지만 나는 올빼미들의 통곡 소리와 서글픈 응답 소리가 숫가를 따라 떨리며 들려오는 것을 좋아한다. 그 소리를 들으면 때때로 음악가, 노래하는 새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나는 큰 부엉이의 세레나데도 들었다. 가까이에서 들으면 그것은 자연에서 나는 가장 우울한 소리라는 생각이 든다. 마치 인간이 죽어가면서 내는 신음소리를 자연이 정형화해서 자신의 합창단에 집어넣은 것 같다. 희망을 버린 채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며 짐승처럼 울부짖는 인간이 남기는 초라하고 미약한 흔적 같은 소리지만 여기에는 인간의 흔익김도 스며들어 있고 목구멍을 울리는 가락을 지니고 있어
더욱 두려운 느낌을 준다. 저녁 늦게 멀리서 집마차가 덜커덩거리며 다리 위를 지나는 소리, 개 짖는 소리, 때로는 멀리 농가의 헛간 앞들에서 소가 음매하고 구슬프게 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이에 호숫가에는 온통 항소개구리의 우렁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개도 고양이도 소도 돼지도 암탉도 기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정적인 소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우유 휘젓는 소리, 몰래 돌리는 소리, 심지어 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 차주전자에서 들리는 쉬쉬 소리, 어린아이 울음소리도 없다. 어쨌든 지붕 위와 마루 밑에는 다람쥐가 있었고 마룻대에는 속독새와 창 아래에서는 큰 어치가 날카로운 소리로 울었다. 집 밑에는 토끼나 마못이 있었고 집 뒤에는 가면 올빼미나 올빼미, 호수에는 야생 기러기떼나 아비새가 살았으며 밤이면 지저대는 여우도 있었다. 농장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온순한 새들인 종달새나 깨꼬리도 내 개간지를 찾아오는 법이 없었다. 마당에서는 숲닭이 울지도 암탉이 꼬꼬댁거리지도 않았다. 사실 마당도 없다. 하지만 울타리를 두르지 않은 자연이 문턱까지 들어와 있다. 창문 아래에는 한창대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고 야생 온나무와 검은 딸기 덩굴이 지하실까지 뚫고 들어온다. 튼튼한 리기다 소나무들은 빽빽히 자라 우리 집 지붕늘을 문지르며 삐걱 소리를 내고 집 아래까지 뿌리를 뻗치고 있다. 강풍이 불어와 떨어져 나갈 만한 석탄통이나 차양도 없다. 대신 집 뒤에 있는 부러지거나 뿌리채 뽑힌 소나무가 땔감이 되어준다. 폭설이 내린들 앞문까지 길을 낼 필요도 없다. 대문도 없고 앞마당도 없다. 하여가 문명세계로 가는 길 자체가 아예 없다.